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활발하게 논의되던 이른바 반명 빅텐트는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18일 뿐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요, 보수 진영 인사들의 지지를 끌어내면서 외연 확장에 탄력이 붙는 모습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도 김문수 후보는 30%를 넘지 못하거나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보수 진영 후보가 얻었던 득표율에 많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방심할 만한 지지율이지만 민주당은 계속해서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도 텃밭 공략을 이어가고 있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내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하고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먼저 강성필 부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51%를 기록했다는 건 가장 높은 대선에서 득표율이 51%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준까지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정당 지지율은 사실 또 정당 지지율과 조금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정당 지지율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2월 넷째 주 같은 경우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정당 지지율이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5월 들어서면서부터 민주당이 앞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제대로 된 본선의 후보들이 결정되기를 유권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관망세였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진작 선출이 됐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됐고 예. 또 3자 구도로 한 이준석 후보까지 정해졌으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이들의 공약이라든지 상황을 보면서 이제 결정을 내린 건데 예. 아시겠지만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 후보로 하려고 했던 시도, 한밤에 어떤 단일화 시도가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실망을 줬잖아요. 예.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는 표를 줄 수가 없구나라는 어떤 마음이 강해지면서 예. 김문수 후보는 표가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반면 영남 험지에 가서 계속해서 구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선거 캠페인이 조금 민주당 쪽으로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양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 최고 51%를 기록했지만 민주당은 그보다 더 많은 표를 예. 반드시 득표를 해서 국민 전체적인 통합을 이뤄낸다. 이런 예. 목적입니다. 당 지지율과 연동하고 있다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윤주진 의원님, 예. 김문수 후보 지지율 이 내용은 한국갤럽 조사 내용이에요. 30% 아직 안 되고 있고 리얼미터에서도 30%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는 건 예. 원래 우리 정치사에서 보수 진영이 가지고 있는 지지세보다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에서는 그 원인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아까 우리 강 부대변인 말씀하신 그 후보 교체의 내부 진통이 예.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는데 그 여진이 사실 아직까지 완전히 극복되기에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많이 지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예. 또 한덕수 이제 전 총리라든지 또 홍준표 전 시장, 또 한동훈 전 대표 이런 또 당 내부에서 상당한 지지 세력을 갖고 있던 분들이 현재 선대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 아쉬운 대목이라고 그렇겠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이번 조기 대선 자체가 어떻게 보면 2017년 당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하는 가운데에서 벌어지는 대선이기 때문에 예. 초기의 스타트 자체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뭐 현실적인 건데요. 구도 자체가 좀 불리하다. 다만 여전히 이제 여기에 응답하지 않은 지지층이 있고요. 예. 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저희가 소개를 할지 모르겠지만 가급적 투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꼭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매우 강합니다. 예. 그런데 가급적 투표하겠다 혹은 투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번에 있어서 투표에 소극적인 분들은 여전히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른바 샤이 보수가 예. 있고 또 최근에 김문수 후보로 정해지면서 여러 가지 갈등에 조금 마음을 돌렸던 보수층이 예. 아직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응답하지 않은
그런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 앞으로 보수층의 결집은 이제 좀 더 기대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보수층의 결집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게 김재원 비서실장이 TK 내 부진이 뼈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동시에요. 중도층의 조사를 보더라도 사실 승패를 결정하는 건 중도층이라고 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2배 이상, 2배 가까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서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강성필 부대변인 이재명 후보는 일찌감치 확정이 돼서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이미 쓴 지 꽤 오래 됐죠. 네. 그것이 이제 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중도층에게 우리가 소구력이 있다라는 것은 이번 대통령 선거의 구도가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쉽게 말해서 대통령 보궐선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 보궐선거가 일어났습니까? 불법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이 보궐선거가 일어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심판론이 작동을 하는 것이고 저 중도층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계속해서 일관되게 탄핵을 찬성하고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표가 연동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또 지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의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완벽하게 지금 지지를 못 받고 있는 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자들에게는 물론 뭐 완벽한 지지를 받고 있고 오히려 중도를 넘어서 저희는 보수까지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층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월등히 앞서갈 수밖에 없는 하나 상황입니다. 더 여쭤볼게요. 이 정도 지지율 격차가 나오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아 내가 굳이 투표를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어느 선거라든지 간에 조금 앞서고 있으면 예. 이 텃밭에서는 그런 어떤 흐트러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적인 지역 전략을 짤 때 텃밭에 가서는 야 이러다 흔들린다. 지금 상황이 안 좋다 한다. 단일화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긴장감을 주는 것이고 전략적으로 그런 용어를 쓰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신 험지에 가서는 야 우리가 조금만 5%만 하면 우리가 이긴단다. 이렇게 전략을 달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번에는 워낙 국민의힘이 어떤 보여줬던 모습들, 그러니까 5.18에 대한 태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는 지지자들이 그래도 이번엔 좀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결집해 나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좀 내부 상황부터 좀 짚어볼 텐데 김문수 후보가요 오늘 천안을 방문한 유세 현장에서 우리는 원팀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혼자 싸우는 이순신 같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 일단 영상을 말들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원팀입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합시다. 성일정 국회의원님도 오셨고요. 또 여기 강성규 국회의원 어디 가셨나? 예, 강성규 국회의원도 오셨습니다. 또 장동혁 국회의원도 우리 도와주고 계시는데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전안 아산에는 국회의원 5명 뽑는데 하나도 안 만들어 주셨죠. 그렇죠? 다음에는 국회의원 만들어 주실 분만 박수 쳐 주세요. 이순신 장군은 혼자 대장선을 몰고 133척의 왜군에 맞서 처절하게 싸웁니다. 지금의 우리 당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고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뒤에서는 결기를 잃은 장수들이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당 주요 인사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글쎄요, 윤 의원님. 지금 네. 공동선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자당에 대해서 후보가 외로 보인다고 얘기할 정도면은 선대위라든가 선거운동 지방의 유세가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조기 대선은 매우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예. 전국적으로 지역 조직이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후보 예. 교체 진통의 여진이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제가 봤을 땐 후보와 선대위 차원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공들이는 메시지가 좀 필요하고요. 예. 대표적으로도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우리가 탄핵에 찬성했었고 계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그런 정치적 입장을 갖고 있는
하나의 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한 축이 움직여줘야만 사실 당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이제 선거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개별적으로 독자적인 플레이를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아마도 안철수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상당한 아쉬움을 좀 느끼는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이미 대선 이후의 당권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부터 조금 다소 이기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기보다는 예. 모두가 좀 한마음 한뜻으로 일단 후보를 돕자. 어차피 이제 20일도 안 남은 선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하나가 되자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당내에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좀 독자적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압박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저는 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선에 참여한 일부 의원들이 지금 대선 이후 상황을 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기 보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107명 정도 되는데 10명이 아예 유세 등에 관련 게시물 업로드 자체가 없고 대구 경북 선대의 발족식에서도 불참한 의원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 강성필 부대님 이게 네. 대선이라는 것은 각 지역마다 지역구 의원도 있고 지역구 의원이 없으면 당협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뛰는 선거인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는 당협위원장들은 물론이고 예. 저희는 원래 민주당을 지지하던 분들까지 파란색 옷 입고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무리 당내 갈등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일단 이기고 보자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의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 국민의힘 구성원들 자체가 평가를 했을 때 아무리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가서 선거운동 해봤자 되지도 않을 선거 예. 굳이 내 선거단지 열심히 하냐? 원래 사실 대통령 선거에는 현역 의원들이 열심히 안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본인의 배지가 더 중요한 거지. 사실 국회의원이 야당일 때 더 재밌다는 말도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건 풍문이고 여튼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와 반대편에 서 있는 국민의힘 내부 세력들은 이양 칠 거 크게 져야지 본인들이 당권도 제대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경쟁 의식도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집안이 안 되고 있으니까 광주 같은 경우는요. 기초적인 선거운동 물품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선거운동복에 김문수라는 이름이 자세히 보시면은 안 박혀 있는 선거운동복이 상당히 많아요. 이만큼 선거운동을 누가 딱 휘어잡고 모든 것을 짜임새 있게 준비하는 컨트롤 타워도 없다는 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오늘 국민의힘 인사한테 좀 들은 건데 이게 국민의힘 안에서 김문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석동현 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하셨던 분까지 영입을 하는 걸 보니까 예. 야 이거 자유통일당 세력이 우리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근데 또 자유통일당과 우리 국민의힘은 또 결이 너무 다르다. 이런 이질감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진 데다가 결과적으로는 예. 당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유세 현장이 안 나타나는 그런 현역들이 많아진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할 수 방금 있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얘기 그 마지막 부분이요. 이질적인 세력이 들어오는 거 아니냐 우려감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겁니까? 조금 더 원칙을 갖고 인선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좀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용광로 전략, 그러니까 모든 보수를 하나로 끌어모으자라는 그런 그 대의와 진정성은 제가 이해를 하나 또 사실은 지금 현재 조기 대선은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는 또 계엄의 늪을 빠져나와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선거라는 점에서는 예. 또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냉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을 이제 수평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 좀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 지금의 민주당은 거의 이재명의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예. 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로까지 불리는 그 정도 수준으로 당을 거의 3년 동안 완벽하게 장악해서 3년 내내 대선 준비를 해온 이재명 후보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부랴부랴 경선을 해서 겨우 정말 대선 후보 한 명을 만들어낸 국민의힘 후보의 이 선거 캠페인의 역량의 비교는 국민들께서 보시다시피 절대적으로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나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언제나 약자의 편을 들고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쪽을 응원해주고 싶어하는 전 심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계속 이렇게 국민의힘이 열세라면 오히려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에게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자. 그리고 지금 견제와 균형의 작동 원리가 국민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재명의 파죽지세 한번 막아줄 수 있다는 또 그런 기대감이 저희 국민의힘에는 분명히 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선거가 3주가 남았기 때문에 변곡점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 유세는 나서지 않고 라이브 방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한 전 대표는 또 뭐라고 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님, 과자 먹으며 인터넷 라이브 방송하실 때가 아닙니다.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 나서 주십시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나중에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제발 대의를 위해서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라방도 결국 여러분께 그 이재명과 왜 싸우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가장 친근하고 설득력 있게 소통드리는 방식 아닙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 모든 걸 걸고 우리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남 탓할 생각하지 말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라는 말씀드립니다. 강성필 부대변인은 이 현상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라이브 방송의 그 조회수가 50만 명이 넘는데요. 네. 그런데 실제로 오프라인 선거 운동은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양쪽 다 비판이 가능할 수도 있고 수긍할 대목도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민주당 부대변인이 아니라 예. 그냥 정당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선거운동 도와야 됩니다. 만약에 돕지 않으면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아.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 지금은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상당히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 그것을 많은 당원과 지지자들과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저렇게 과자 먹으면서 방송을 하더라도 이해해 주실 분들이 많습니다. 예. 하지만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떤 문장만 남냐. 한동훈이 도왔냐 안 도왔냐. 이것만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는 이런 그런 스토리를 게 다 몰라요. 정치권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사정은 다 모른다니까요. 예.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측근들만 이걸 기억하지 많은 대다수의 그 국민들과 당원들은 이런 거 기억 못해요. 그냥 한동훈 안 도왔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본인이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선거운동 하는 거라고 하지만 우리 이런 말 있잖아.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선거운동 하러 나와야지, 나와서 과자를 먹어야지. 선거운동 안 하고 집에서 저렇게 과자 먹고 있으면 예. 제가 봤을 때는 본인에게 안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예. 이런 비난이 커지면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주인공 또 이 나름대로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의 모든 세가 결집되는 날이 오긴 올 겁니다. 선거 막바지 되면. 그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내가 국민의힘의 희망이다. 예. 내가 더 결집시키겠다라는 모습으로 저는 또 등장도 하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한 전 대표가 바로 얘기를 했어요. 네. 한동훈이 안 도와줘서 졌다는 대선 패배의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윤 의원님, 어떻게 보면 한 전 대표도 이 책임론이 부담이 된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나서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건 3대 조건 중에 뭐 첫 번째가 탄핵과 뭐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 예. 또 두 번째는 윤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세 번째 내건 조건은 좀 다소 엉뚱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단일화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과. 근데 이 사과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당원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 후보로 선택이 된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는 사감을 내려놔야 된다. 또 본인이 당 경선을 뚫고 승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아쉬움과 섭섭함을 이제는 단 3주만이라도 잊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고 사법부 장악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 원하는 것은 예. 김문수와 한동훈이 손을 잡고 포옹하면서 김문수를 뽑아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은 후보를 도와주고 당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에게는 당이 먼저인지 아니면 개인의 정치적 행보가 먼저인지 당원들이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고 예. 자 그럼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라방 너무 좋아요. 많은 분들이 보잖아요. 라방에 김문수 후보를 출연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같이 과자 드시면서 예. 같이 이야기를 하십시오. 탄핵과 계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대한민국 역사, 우리 위대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예. 이재명 후보는 왜 위험한지, 삼권 분립이 왜 중요한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의 선거운동은 해주셔야 한동훈 후보도 당원과 지지층의 선택을 나중에 훗날 받을 수 있다. 저는 충정을 담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보와 윤 전 대통령의 관계에서도 그 문제를 얘기할 텐데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급한 거니까 후보가 먼저 내가 출연하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후보가 그런 말을 못하는 이유가 예. 일단 후보를 돕고 있는 측근들이 그런 얘기 한동훈 먼저 전 대표에게 안 했을까요?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요. 우리 윤주진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가지고 예. 저 라방을 선거운동 현장 와서 하시면 돼요. 전에도 뭐 전당대회 하시면 막 이렇게 셀카 이렇게 하시는 거 좋아하셨잖아요. 예. 아니 오히려 현장에 가서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면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돕는다는 거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못마땅하더라도 나는 한동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동훈이 도와주라고 하니까 내가 찍어주려한다. 이런 효과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뭐 라방을 찍건 현장을 가건 어쨌든 간에 라방을 하더라도 현장을 안 간다 하더라도 정말로 이 보는 시청자가 봤을 때 아, 한동훈이 김문수 후보를 돕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느껴지면 되는데 사실 그게 안 느껴지는 게 본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하다못해 보수 인사 누가 들어오네 이렇게 막 외연이 확장되고 있는 반면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과거 진보 계열 인사가 들어온다는 그런 뉴스가 아니라 오히려 구성원들끼리 안 도와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자체가 악재인 겁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또 한동훈 전 대표가요. 18일 토론 이전에 후보 김문수 후보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윤 의원님, 당에서요. 이런 요구 사항들을 좀 생각해 보고 어느 정도 한 후보에게 화답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계엄에 대해서는 후보가 이미 사과를 했고요. 예. 윤 대통령과의 절연, 저는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조건입니다. 지금 당의 선거 전략이 윤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연을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그런 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또 극단세력과의 선긋기, 저는 아까 이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들을 후보가 좀 결단을 내릴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한동훈 후보 앞으로 정치 어디서 하실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예. 신당 창당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작은 차이보다는 더 큰 뜻을 갖고 대의를 갖고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예. 한동훈 후보가 조건 없이 사심 없이 그리고 즉시 만약에 김문수 후보를 돕는 모습을 보였을 때 아마 당원과 지지층의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 감동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결국에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대선 이후에 당권을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참 아쉬운 대목이 예. 현재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선 후보를 그러니까 대선 선거운동의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에 사실 한동훈 후보와 이른바 친한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당원 모집을 하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것은 누가 봐도 속내가 좀 뻔한 것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을 배가하는 것은 선거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분들이 당원이 되든 그냥 지지를 하시든 김문수 후보를 뽑아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당권 투쟁에 있어서 당원의 숫자는 중요하죠. 왜냐하면 당원 투표가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렇게 조금 당권을 포석으로 두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 이것은 한동훈 후보에게도 분명히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힘이 또 쪼개질 수밖에 없는 그런 더 큰 불화를 낳을 수 있어서 예. 걱정이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쪼개질 가능성까지요. 한동훈 전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우지 한지아 의원이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고요. 두 분께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라방의 조회수가 지금 보면은 한 70만, 80만입니다. 예. 선대위 안 들어온다고 해서 선거운동 안 합니까?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예. 전 대표가 지금 열심히 당원 배가운동 하고 있고 예. 이재명 때리기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는 선거 유세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한동훈 전 대표는 끝까지 선거 유세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냐?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성필? 저는 끝내는 나올 것이다. 막바지에는? 네. 예. 하지만 뭐 길지 않게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서 한 3일 정도 전에 나와서 어쨌든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참고로 민주당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2012년도에 민주당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집니다. 그런데 그 대선 선거 운동 전에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 민주당의 그 비노로 이렇게 분류되는 김한길 전 대표가 이해찬 친노로 분류되고 있는 이해찬 대표한테 그 전당대회에서 패배합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친문 친노 진영의 그 누구보다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이 한 128군데가 됐어요. 근데 그것을 다 근거를 남겨놓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대선 이후에 전당대회가 있었을 때 근거를 제시합니다. 나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 예. 하지만 당신들이 패배했으니까 패배에 책임지고 물러나라. 당권 넘겨라. 그러니까 그게 호응이 된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한동훈 전 대표가 됐든 김문수 후보가 됐든 다른 누군가가 됐든 대선 이후에 당권을 가져가고 싶으면 그만큼 열심히 대통령 선거에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기여해야 된다. 네. 예. 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더 듭니다. 빨리?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 당원과 지지층의 실망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라방을 할 때가 아니다. 예. 점퍼를 입고 연단에 올라서 김문수를 찍어달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선거운동입니다. 지금 이재명 때리기는 선거운동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정치행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뭐 나중에 다룰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당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의 이런 당정 문제가 만약 한동훈 후보가 제시했던 조건대로 풀어진다면 그렇게 흘러간다면 한동훈 후보도 이제는 안 나올 명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18일 토론회를 거치면서 점점 더 국민의힘의 내부적인 위기의식이 커지고 예. 그런 데서 정말 뭐 한동훈이든 홍준표든 다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원의 절박함이 커진다면 저는 한동훈 후보도 이제는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 그것이 본인에게도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봤던 그 절연 부분인 거죠, 윤 전 대통령과. 근데 또 한 명 국민의힘엔 또 한 명 있습니다. 오히려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나서고 있죠. 특사까지 보내겠다고 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단결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도 삐까덕거려. 누구는 지금 실컷 우리 당에 잘 있다가 하와이 가가지고 우리 안 돕고 앉아있고 우리 같이 돕자고 한번 이름 불러봅시다. 됐습니까? 홍준표! 우리 힘 합칩시다! 홍준표 지사께서 하와이로 가셔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당에 대한 서운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사실이고, 여기 마음의 상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위로해 드리고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아마 주변 분들하고 어떻게 좀 위로해 드릴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셨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직은 뭐 구체적으로 실제로 김대식 의원이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된 건 없습니다. 일단 홍 전 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구애도 하고 김대식 의원은 하와이로 보내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지금 18일 날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가기로 결정된 겁니까 지금? 근데 또 이제 홍 전 시장께서 굳이 오지 말라 그랬죠. 예, 그렇게 예. 말씀을 하신 상황에서 사실은 그렇게 계속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방문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결례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당내에서 좀 마지막까지 숙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예. 또 정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정말 뉴스에 나왔지만 그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전 시장에게까지 손을 내밀어서 마음을 이렇게 얻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이 된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매우 뼈아픈 모습인 것이고요. 예. 보수에 있어서도 정말 실망감이 클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홍 전 예. 시장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려고 하는 것이고 홍 시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매우 분노에 차 계신 모습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30년 동안 몸담았던 당이 이렇게까지 호소한다면 또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마음의 거리는 좁혀질 수 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계속해서 SNS 글을 올리고 있는데 오늘까지 저희가 들어오기 전까지도 계속적으로 올렸는데 잠시 전에는 정치권 관련한 내용은 올리지 않겠다고 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내용 한번 볼까요? 당분간의 정치 포스팅을 중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강성필 부대표님 애초에 경선에 지고 나서 정계 은퇴까지 얘기했다가 미국 간다고 해서 얘기를 안 할 것처럼 하는데 계속 올리다가
결국에는 좀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국민의힘의 읍소가 좀 뭐 통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미국 갔는데 예. 가서 생각해 보니까 또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예. 막 올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홍준표 대구시장의 좀 캐릭터인데 결론은 이제 본인의 지지자들에게 더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오늘 어떤 뭐 사설을 보니까 제목이 국민의힘은 영남 잠민론도 안 될 것이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용병을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윤석열 용병 데려왔고 근데 그 윤석열 용병도 한동훈이라는 뭐 갑자기 또 정치 경험 없는 사람을 또 당으로 불러들이고 예. 그런데 가장 소통이 잘 되고 잘 될 거라고 하더니 오히려 둘이서 싸워가지고 당의 사정이 안 좋아지고 예. 그래서 또 본인이 대통령 후보 나섰는데 또 한덕수라는 용병을 또 밖에서 내세우고 이러한 모습에 본인이 완전히 정남미가 떨어졌다라는 식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은 이해가 가고 이런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정책 브레인이라고 하는 교수님도 민주당을 돕겠다라고 하고 또 오랜 지지자였던 그 미디어 팀도 민주당 캠프를 돕겠다라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으로서도 본인을 오래 보좌하던 사람들까지 민주당 간다고 하니까 예.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 자산은 보수 정당인데 이게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정점을 찍은 게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면 홍준표 총리시켜준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니까 예. 본인이 여기서 너무 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예. 나도 배신자 프레임에 이렇게 걸려들 수 있겠구나. 이게 적당히 뭐랄까 불평불만을 토로해야지 사람들이 그래 하고 위로해주지 이게 선을 넘어버리면 너 안 예. 되겠다 하고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자중하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후보가 전주 유세 중에 뭐 이렇게 좀 미묘한 차기 총리 뭐 집권 이기게 된다면 총리 관련해서 미묘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선거 중인데 그런 고민하겠습니까? 정확하게 누군가를 어떤 직책에라는 생각은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을 어떤 직책에 기용할 것이냐는 우리가 이긴 다음에 고민하는 게 옳지 않을까. 질문이 그 내용이었어요. 홍준표 전 시장의 총리설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보셨지만 부인은 안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는. 이것은 아주 고도의 어떤 예.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재명 후보는 영남 그리고 부울경에서 표를 더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요. 지금보다 더. 그렇습니다. 특히나 영남보다도 부울경에서는 반드시 김문수 후보를 이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50%가 넘는 득표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호적인 발언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 그렇잖아요. 지금 홍준표 시장과 마음이 똑같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보수 지지자들 많을 겁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보다도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더 진정성 있게 위로해주는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동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재명 후보는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애를 하는 고도의 정치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국민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민 주권 정부답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인사 카드를 내놓을 건데 예. 보통 우리 정치권이 하마평에 오르면 그 사람이 못 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홍준표 총리는 조금 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그 정도의 상상력을 발휘하는 깜짝 카드는 있을 것 같다. 아, 저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 의원께서는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홍 시장이 계속적으로 저렇게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거에 빗대서 정계 복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거든요. 대선 끝나면 일단은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홍 전 시장께서는 본인의 정치 은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정치를 졸업했다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그 정치 졸업도 최근에는 그것은 국민의힘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좀 그랬죠. 좁혀서 말씀을 하셨고 결국 본인이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이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 전 시장의 지지 모임, 지지 단체들이라든지 또 그 정책 책사라고 불리는 뭐 이병태 교수 예. 이런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결정한 그 과정을 우리가 본다면 사실 아주 지극히 여의도의 문법상으로 봤을 때는 과연 홍 전 시장의 암묵적 동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홍 시장이 그것이 뭔가 좀 충동적이었던 것이든 아니면 계획적인 것이든 한쪽 발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에게 걸쳐져 있는 건 전 분명하다고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다만 네. 본인이 30년을 당적 생활을 해왔던 것에 대한 그 모순이 있기 때문에 예. 끝내 이재명 후보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망설임이 있을 것이고 저는 그 망설임 때문에 일단은 좀 말씀을 좀 줄이시는 것 같다. 예.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 어마무시한 집권력을 갖고 있고 초기 정부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초기에 어마어마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 정책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아주 파격적인 총리 카드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과연 또 민주당 내부에서 또 나올 수 있는 분열과 갈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겠으나 예. 충분히 정치는 상상력을 통해서 굴러가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저는 있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 관련 포스팅은 하지 않겠다고 그 선언까지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캠프나 지도부에서 홍 전 시장의 지지까지 좀 김문수 후보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까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세요. 끌어내기에. 근데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감히 예단할 수 없지만 또 홍 전 시장도 본인이 홀로서기 정치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예. 이 당 내부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지를 받으면서 성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두드려야 됩니다. 계속 문을 두드리다 보면 응답이 있을 것이고 적어도 최소한 홍 전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을 이렇게 지금처럼 공격하고 그렇기보다는 본인 말씀대로 문수영은 안타깝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우리 문수영은 지지해달라라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호소하시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이제 후보들의 배우자의 선거 운동도 살펴볼 텐데 먼저요. 김혜경 여사 좀 과거 영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비공개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 영상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참 잘한다. 네. 참 냉철하고 칼같이 자를 건 자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해주시는 건 참 감사한 일인데 사람 자체는 참 따뜻하고 눈물도 많은 사람이다. 처음 만났을 때 연애할 때 남한산석을 놀러 갈 기회가 있었어요. 주말에 이제 가면 차가 많이 막히고 교차로가 이렇게 복잡하게 엉켜 있는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이 후보가 차에서 내리더니 셔츠를 이렇게 걸으면서 본인이 그 정리를 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는데 그게 좀 마음에 와서 그게 또 좋아서 저는 또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강성필 부대님, 지금 김혜경 여사의 뭐 선거 운동이라고 하기에도 왜 비공개로 조용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 네. 과거 전해대 선거와는 달리 후보와 따로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 3년 전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경쟁을 했잖아요. 예. 근데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상대적으로 좀 화려하고 또 관심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무슨 뭐 강아지들을 많이 데리고 있으면서 음식도 하고 이런 어떤 그 예능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예. 대선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도 나서서 그게 장단을 맞췄던 면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역대 대통령 선거를 봤을 때 배우자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막 활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호남의 민심이 어수선하니까 그때 김정숙 여사가 광주나 전남에 내려가가지고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예. 그때 무엇을 했냐? 사람을 만나고 손잡아주고 소수 단위로 만나면서 그리고 주로 봉사 위주로 했습니다. 그게 사실 전통적인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의 선거 운동입니다. 예. 근데 이 배식 봉사하고 이런 모습들 막 광고한다? 그게 또 자랑하는 것 같거든요. 진정성이 왜곡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도 김혜경 여사가 광주 남구의 노인 건강타운에 가셔가지고 배식 봉사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전통적으로 배우자들은 조용하게 봉사 위주의 선거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조용히 바닥을 다지는 봉사 위주의 선거운동을 할 것이고 하지만 또 막바지가 됐을 때는 또 상황에 맞춰서 같이 합동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원래 대선 때는 그 당에서 배우자 담당 팀이 꾸려질 정도로 그러니까 후보의 전략과 그러니까 후보가 채우지 못한 곳들을 배우자들이 가기도 하는데 네. 워낙 뭐 민주당에서는 오랫동안 좀 준비를 했었으니까 그 전략은 어떻게 좀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후보자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케어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예. 사실 이제 김혜경 여사가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매너로 가야 되는지 어떤 동선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좀 당황할 수도 프로토콜 있고. 같은 네, 거요? 그런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옆에 있으면서 능숙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도 그러한 시스템은 갖춰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설란영 여사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인 설란영 여사는 좀 보수 성향의 유튜브에 출연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 한번 좀 보겠습니다. 김문수는 속도전에서 약간 떨어지지만 저는 약간 빠르답니다. 점잖고 느리고 그게 아마 말도 그렇고 행동도 도망 다닐 때는 아마 빨랐던 모양입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수십 년 지적직을 했더니 많이 달라졌어요. 문수가 많이 달라졌어요. 문수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복태야 그러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 복을 안고 태어난 사람 아닌가. 그래서 그 첫 느낌은 굉장히 그 스마트하면서도 프레시한. 비록 촌스러울지라도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여러 면에서 지금 이제 주름만 있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은 좀 더 세련됐어요. 지금이 봐줄만 하고요. 글쎄 저런 모습을 보면은 김혜경 여사보다는 좀 더 적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는 함께 노동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만났고 예. 김문수 후보가 그 어목했던 시절에 이제 수배로부터 피해 다니는 과정에서 이 설 여사의 자취방에 머무르는 등 정말 우리가 사실은 문득 듣기에도 상당히 그 감동적인 그런 러브 스토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김문수 후보의 그 소탈함, 또 진정성 이런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매우 좋은 소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지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논란이지 예. 않았습니까? 즉 영부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가 너무 지나치게 정무라든지 현실 정치에 좀 개입하거나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은 이러한 거부감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유사한 분이 바로 김혜경 여사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또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 법인카드 유용 이러한 것들을 본다면 오히려 설 여사는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까지 어떠한 논란도 없었다라는 점이 하나의 좀 강점으로 내세울 만할 것이다. 그래서 예. 오히려 김혜경 여사와는 대조적으로 더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전략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 여사도 직접 그렇기도 하고 김문수 후보도 김혜경 여사 법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응은 해야 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특별히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게 예. 김혜경 여사가 재판을 받았던 내용이 뭐냐. 10만 4천 원의 밥값, 본인 네. 밥값 포함해서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물론 요즘 물가가 올라가지고 많이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본인이 10만 4천 원의 밥값을 계산한지도 모르고 본인 걸 또 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비교를 하면 자연스럽게 누가 생각나냐? 김건희 여사가 생각나는 겁니다. 모친과 함께 주가 조작 의심을 받았는데 23억을 벌었다는 그런 주가 조작 의혹이 있는 것이고 예. 6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는 명품백을 2번이나 받았다는 이런 의혹들이 생각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이 또 서운해하는 게 뭐냐. 어쨌든 김혜경 여사는 10만 4천 원 소액이라도 잘못을 했기 때문에 수사받고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잖아요. 예. 책임지는 겁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그 많은 혐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재판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도 이런 모습에 대해서 형평성을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우리들은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김혜경 여사를 공격하면은 오히려 그 뒤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생각나서 부각될 것이다. 절대로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저희는 당당합니다. 예. 잘못한 것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그리고 또 사과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일은 국민들이 이해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에게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지금 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설 여사 개인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과거 행보 이런 것들이 의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 대통령은 이미 파면을 당했고요. 예. 김건희 여사 역시 이제는 검찰의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엄정한 수사를 받을 겁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수사를 미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국민들은 지금 미래를 보는 겁니다. 대선이라고 해서는 전망 투표, 즉 앞으로의 미래를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의 문제인데 오히려 이제 김혜경 여사를 보면은
다소 김건희 여사에게 느껴졌던 그런 우려가 예. 똑같이 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좀 해석이 다르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계속 소탈함을 강조하는 설란영 여사가 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또 하나의 지금 정치권의 관심이 윤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입니다. 어제 김용태 위원장이 뭐 저희 시간대 기자회견에서 매듭을 짓겠다, 탈당을 권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고 그 얘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또 오후 중으로 좀 연락을 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바로 연락드리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여서 시간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는 주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탄핵의 강을 넘기 위해서 어찌되었든 이 문제,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다만 그것이 탈당으로 이어질지 또는 당에 남아 계실지는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께서 독자적으로 판단해 달라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먼저 좀 지금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윤 의원. 지금 어제 저희 MBC 단독으로 보도해드린 내용이 뭐냐면 대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면 탈당을 하겠다는 뜻이라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전제가 붙은 얘기고요. 후보는 또 본인이 적극적으로 탈당이나 이런 것들 강제 조치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건데 이 상황이 지금 맞는 겁니까?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탈당을 권고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또 당 내부적으로는 매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공격하고 저격하는 여론이 또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이 국민의힘이 현재 처해 있는 위치의 딜레마입니다. 뭐냐면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윤 대통령이 억울하게 파면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당원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그런 분들을 우리가 완전히 내치고 예. 그분들은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 그분들은 보수가 아니다.라고 해서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즉 제가 봤을 때는 윤 대통령이 이번 선거를 위해서 잠시 혹은 앞으로 당과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전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아마도 이 18일에 있을 첫 번째 TV토론 전까지 매듭 지어져야 할 문제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명간 오늘 또는 내일 중에는 어쨌든 윤 대통령의 당정 문제에 대한 적절한 처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예. 또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던 당원들도 이제는 그것이 없이는 이번 선거는 어렵겠다. 이 논란을 우리가 계속 끌고 가기에는 너무나 무겁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예. 그 시간이 지금 현재 흐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은 직접 찾아가서라도 탈당을 권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성필 부대변께서 보시기에 조금 전에 김용태 위원장 인터뷰를 보면 아직까지는 연락을 하거나 하진 않았대요. 네. 35살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 일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찾아가는 거요. 예. 상당히 안 좋은 장면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용태 비대위원장하고 둘이 같이 있는 사진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이게 호랑이와 좀 토끼 같은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그림 자체가 좋지 않아요. 그리고 탈당을 권유를 왜 합니까? 그냥 탈당시키고 출당시키면 되는 거예요. 당에서 강제 조치요? 그럼요. 예. 지금 그거 하라고 비대위원장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했을 때는 이 정도의 강단은 가졌어야죠. 비대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예. 양날의 검인 거예요. 잘못하면 본인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잘하면은 그야말로 스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도 김문수 후보가 저는 조금 아쉬워요. 왜 아쉽냐? 아니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 아닙니까? 지도자는요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고 예.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왜 무슨 당에서 제일 어린 김용태 의원에게 이 총대를 넘깁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히 김문수 후보가 아쉽다. 예. 본인이 그냥 절연을 딱 했었어야 됩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 다만 지금 김문수 후보의 상황을 보면 그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왜? 왜? 본인 뜻도 그런 강제 조치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웃기잖아요. 본인의 뜻은 그렇지 않으면서 비대위원장한테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 이것은 모순적인 거예요. 예.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김문수 후보를 지금 최측근에서 보자고 있는 메시지,
일정, 수행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완전 측근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절연이 쉽지가 않겠죠.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하냐 탈당하냐 아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 탈당한다고 출당시킨다고 국민의힘 지지율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자제시켜야 돼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3년이나 5년이나 다 이기고 돌아왔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을 힘 빠지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앞으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아주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실 커버하는 것이 중요하지 예. 지금 와서 실제적으로 출당시키는 거 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 전제 조건이 이겁니다. 당에 도움이 된다며. 그래가지고 탈당 그 효과를 데이터 분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효과가 드러나면 본인이 나갈 수도 있다는 건데 지금 또 반대로는 그 당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이런 탈당 움직임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을 때 빠져나가는 지지자들이 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득실을 계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선거 전략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김문수 후보가 가진 여러 가지 강점, 또 우리의 정책적 비전,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호소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윤 대통령의 당정 문제 때문에 가려진다면 예. 그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즉 뭐냐 하면은 지금 6월 3일까지 이제 20일도 남지 않은 대선 일정에 있어서 우리가 윤 대통령 탈당 제명 문제를 갖고 선거를 다 지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지우고 가야 되는 하나의 일단락을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런데 그 일단락 된다는 것이 결국은 당정 문제를 정리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미디어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더라도 해결해야 되는 것이고 또 저는 김문수 후보라면은 충분히 왜 우리가 이렇게 불가피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지 충분히 당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설득이 당원을 좀 더 좁혀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되는데 도와줬던 그 지지자들을 후보가 설득할 수 있을까요? 결국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지금 가장 당면에 있는 과제는 이재명 후보를 막자라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재명 후보를 막아야 앞으로 만약에 정권 재창출이 된다면 그래야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야 조금이나마 윤 대통령의 명예회복이 가능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큰 뜻을 본다면 김문수 후보, 오죽하면 김문수조차도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하는 그 진정성은 전 충분히 전달될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김문수 후보도 노력을 하셔야 되고 선대위 차원에서도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당 안팎에서 나왔던 얘기들도 한번 듣고 공통 질문을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대선의 시대 정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동반 퇴진이다. 탈당을 인위적인 탈당이나 강제 출당은 또 다른 당내의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당과 선거를 위해서 그러한 판단을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 명운이 걸린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선거를 이기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미 지금 출당이냐 자진 탈당이냐 이 시비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것이 더 커지기 전에 본인의 결단만 남아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무성 고문 생각이 같습니다. 당에 부담이 주지 않는 방향에서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이번 대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강성필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과연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얼마나 있을까 저는 사실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유통일당과의 어떤 이질적인 관계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아스팔트 지지자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도중에 광화문 광장에 나와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쳤었던 분들이 저는 그중에서 얼마나 국민의힘 지지자가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해보기 때문에 예.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하더라도 별로 영향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 결연한 의지로 절단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윤영께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탈당을 해야만 국민의힘의 조국이나마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많은 분들로부터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결국 본인이 탈당의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더욱더 불명예스럽게 제명을 당하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또 그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바람직한 기대인가 저는 그렇기 예. 때문에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는 것이고 만약 본인이 탈당을 하지 않는다면은 결국은 국민의힘도 당의 승리를 위해서 불가피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은 일요일이 토론회죠. 그 전까지 어떻게든 매듭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한 이틀 정도 남은 셈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 관련 소식인데 김상욱 의원이요. 오늘 이재명 후보를 유세장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가짜 보수 정당 안에서 진짜 보수 활동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사실상 쫓겨난 김상욱 의원 어디 있어요?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잘했어. 자, 이제 이분이 자신이 가진 보수의 진정한 가치, 합리적 보수의 정신을 우리 민주당 안에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김상욱 의원에 더해서 친명계에서 이재호 전 의원이요. 사실 김문수 후보하고 노동운동 같이 했던 분입니다. 네. 그런데 만나서 밥을 먹고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보수 진영이 어느 정도까지 깊이 더 지금 들어가는 거냐. 더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오늘 들어오기 직전에 네. 좀 검색하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이재명을 지지해? 뭐 이런 뉘앙스의 어떤 글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것을 검색해서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하실 때 춘추관장을 하셨던 분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최상화 전 관장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거죠? 이런 예.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말까지도 상상력의 영역이 아닌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호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김문수 후보랑 또 본인의 정치 자산이 보수 정당인데 본인이 돕겠다. 하지만 내 관계가 있으니까 비공식으로 하겠다. 뭐 예. 이런 말 자체가 릴리스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본인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확실히 이재명 후보가 중도를 넘어서 그야말로 보수까지 지금 침투했다. 예.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죠. 특히나 지기현 판사 접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데 동시에요. 당 내에서는 좀 무리할 수 있다. 좀 톤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부는 뭐 당에서 적절히 잘 할 거라고 보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의 인권, 민주주의의 최고 보루가 사법부입니다. 사법부의 최고 책임이 바로 대법원에 있죠. 깨끗해야죠. 깨끗한 손으로 해야죠. 에 이어 내란 재판 담당 판사의 불법 접대 의혹까지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참입니까? 법원은 당장 지기현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하십시오. 어느 국민도 비리 판사의 판결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사법부가 왜 굳이 지금 대선 시기에 정치적 개입을 하나 하는 그런 불만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없던 일로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 이런 분위기는 다수의 분위기인데 다만 대선 시기에 계속해서 이 이슈를 끌고 갈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대위 차원에서는 좀 신중하자 이런 입장이 다수였거든요. 대선 시기에는 우리의 적이 법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경쟁하는 것이니 그런 원내 이슈가 가능하면 조금 더 두드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하나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럼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이렇게 앞섰음에도 사법부를 계속 강하게 압박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상당히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재판을 통해서 본인이 임기가 중단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강한 공포심에 짓눌려 있기 때문에 단 요만큼의 빌미도 줄 수 없다. 예. 완전히 사법부를 포위해야 됐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주공화정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분으로서는 사실 삼권 분립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고요. 예.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판사의 뒷조사를 하고 미행을 해서 뭔가를 폭로한다? 이거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조폭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 과연 지기현 판사가 잘못이 있다면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저는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했다고 해서 지금 보복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과연 문명 질서에 맞는 것입니까? 저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반론 들어야 되겠네요. 뭐 뒷조사는 아니고요. 제보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에서 질문을 한 것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절차에 맞게 해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고민되고 헷갈릴 때는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이 선거에서 우리가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보를 받아놓고 이것을 묻힌다? 근데 오히려 임기 초반에 이걸 더 터뜨리잖아요. 더 큰 오해 받을 수 있어요. 야, 이재명 정말 대통령 되더니 복수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원칙대로 절차대로 하면 된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오늘이요 대법원에서 윤리감사관실에서 그 사실관계 확인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 차원에서는 네. 이 윤리감사관실의 이 사실 확인은 일단 지켜보고 그 다음에 대응을 결정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기현 판사가 절차에 따라서 조사나 감찰을 받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르다면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사건 사고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토트넘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직도 최선을 다할 거고 제가 계약 기간이 있는 동안에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정말 저는 토트넘에 무언가를 안기고 싶다라는 걸 숨기지 않고 항상 말해왔기 때문에 저 자신과 또 팬분들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키고 싶고 아직까지는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뭐 계약이 뭐 주고받고 얘기를 주고받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 뭐 저한테는 계약 기간이 충분히 남아있고 그걸로 인해서 또 많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팬분들이 와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너무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 박주희 변호사, 김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도요 좀 손흥민 선수 관련한 기사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훈 변호사, 연인 관계에서 3억 원을 건넸다? 그럼 이게 무슨 연인 관계였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지금 손흥민 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면서 돈을 이제 요구해서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 이 예. 20대 여성은 손흥민 씨와 교제한 것, 그러니까 연인 관계로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금액이 무려 3억 원이 일단은 그 여인에게 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3억 예. 원입니다. 그럼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되게 이례적인 그 경우이긴 한데 예. 일반적으로 사실 뭐 합의금의 시세라는 것을 따로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합의금이라는 것은 당사자 간에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일반인들이 이런 협박과 관련된 사안으로 예. 어떤 금전을 요구하는 이제 사건들을 보면 보통은 뭐 수백만 원 단위에서 많아도 몇 천만 원 정도의 그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 3억 원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큰 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협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상대의 뭐 직업이라든가 재력을 감안해서 내가 충분히 받아낼 만한 돈을 스스로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합의금의 정해진 액수는 없다 보니 예.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혹은 합의를 하는 당사자들 간의 그 액수를 본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제한 혹은 협의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 박 변호사, 이 과정에서 손흥민 씨 측에서 일단 3억 원을 송금을 했고 각서를 요구를 했어요. 네, 뭐 손흥민 선수가 뭐 여성과 교제를 하고 뭐 그 사이에서 아이가 생긴 게 뭐 절대 잘못이거나 비난받을 행동은 전혀 아니지만요. 예. 손흥민 선수가 워낙 유명인이고요. 또 뭐 남성 팬뿐만 아니라 여성 팬도 많고 또 일거수일투족 자체가 이슈가 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예.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교제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원치 않는 임신이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성이 계속 이 사실을
사실을 외부에 알린다라고 했으니까 예. 손흥민 선수 측에서는 사실은 부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잘못한 건 없지만 일단 원하는 대로 돈을 지급을 해주고 대신에 그러한 대가로서 이러한 사실을 발설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각서를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각서가 실질적으로 법적인 효용성이라는 강제력이라는 게 있나요? 사실은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사실은 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사실은 이 자체로서 하나의 계약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예. 이 계약으로서 효력은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그 전제가 되려면 예. 그 전제 사실 자체가 양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 정당한 이런 의사와 합치가 이루어졌을 때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주장을 하는 것처럼 만약에 임신 사실 자체가 허위였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그러한 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이 제대로 된 의사에 따라서 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거나 하는 게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사건이 끝났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법적인 대응까지 나서게 된 거잖아요. 손흥민 씨 측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왜 이런 법적인 대응이 또 나오게 됐느냐? 예. 추가 인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 이 추가 인물은 바로 이 협박을 했던 여성, 손흥민 씨와 이 여성이 결별했다고 알려진 이후에 이 협박했던 여성이 새로운 남성과 교제를 하게 됐는데 예. 이 남성이 바로 어제 함께 체포된 40대 남성 B 씨입니다. 40대 남성. 예. 예. 지난 3월에 이 40대 남성이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하면서 또다시 7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하거든요. 7천만 원. 예, 손흥민 씨 매니저가 이 3개월 동안 협박에 시달린 끝에 이 사실을 손흥민 씨에게 털어놓고 예. 손흥민 씨가 결국에는 더 이상 허위 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하게 대응하자라고 예. 하면서 이렇게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 언론 보도에서 3억 원이 건네 갖고 각서까지 썼지만 이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면서 또다시 협박 요구가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박상희 교수님, 네. 손흥민 씨 측에서는 이게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여성이 뭐 전 연인이었다면 이 여성에게 뭐 3억을 준 거는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도 예. 새로운 남자가 나타나서 이제 협박을 시작했는데 맨 처음에 금액은 7천만 원을 요구했다라고 전해지죠. 예. 그렇지만 그 7천만 원을 건넸을 때 과연 끝났을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아마도 그 다음에 더 많은 액수로 올라가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계속해서 있죠. 예. 협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손흥민 선수 쪽에서도 당연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는 강경 대응밖에 없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여성이 임신 주장을 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여부도 뭐 판단을 하나요, 수사에서? 네, 당연히 판단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임신을 했다라고 하면 임신을 가지고 만약 이런 협박을 통해서 뭔가 이 3억 원을 이제 갈취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만으로는 공갈죄가 되는데 만약에 임신이 아니었는데 임신인 것처럼 속여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금전적으로 받아냈다라고 예. 하면 추가적으로 사기죄도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임신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예. 추가적인 범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부에 따라서 이 여성에게 이제 뭐 적용되는 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가 초음파 사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여기 진위 여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여성이 작년 6월에 손흥민 씨 측에 이제 초음파 사진을 건네면서 임신을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런데 이제 손흥민 씨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여성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교제 시기나 기간 같은 걸 따지면 임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잖아요. 예. 근데 손흥민 씨 측에서는 생각했을 때 여성이 주장하는 그 임신 시점에는 임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임신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여부는 결국 초음파 사진으로 가름이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초음파 사진이 실제 초음파 사진인지부터 먼저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병원에서 촬영한 초음파 사진 같은 경우는 산모의 이름 그리고 이 촬영한 날짜 그리고 이 촬영한 병원까지 모두 다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겠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해당 병원의 진료 기록을 통해서 이 여성이 실제로 촬영한 것인지 예. 이 부분이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실제 이 여성이 촬영한 초음파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여성이 주장하는 이 임신 시점과 이 초음파 사진에 나와 있는 태아의 발달 상태가 일치하는지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들의 뭐 자문을 통해서 수사기관이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진위 여부와 실제 그 여성의 초음파 사진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시기를 봐야 된다는 말씀. 그럼 김준일 변호사 이거는 좀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수사를 하게 네, 되면. 다만 이제 뭐 이게 수사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는 단정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긴 하지만 현재 이제 임신 주장하는 시점이 손흥민 씨의 이제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경찰은 현재로서는 A 씨가 제시한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하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때요? 애초에 이 여성이 손흥민 씨 측에게서 3억을 받아내고 또 그 사실을 누군가 40대 남성에게 전달해서 이 남성이 또 이런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이 여성이 뭐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우리 박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서를 썼잖아요. 각서도 계약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각서를 쓰고 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얘기를 했다고 하면 이것은 계약 위반이라서 민사상으로도 당연히 위반 사유가 되는 것이고 또한 여기에 대해서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혹은 계약 위반에 대한 이제 명예훼손 형사 고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 위반을 한 건 맞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려면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A 씨가 40대 남성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다는 게 증명이 안 된다면 이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증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박선영 교수님, 이 과정에서 석 달 정도 걸렸다고 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매니저가 그 중간에서 좀 일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해결을 좀 해보려고. 그러다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간 걸로 지금처럼 좀 보이거든요.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3개월 동안 그 매니저 선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하다가 그 협박 수위가 높아지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손흥민 선수한테 얘기를 했고 손흥민 선수는 더 이상 고통받지 말고 우리가 강경 대응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이제 100% 사실이라고 가정해 보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은 그 손흥민 선수는 전 국민의 기대를 받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선수잖아요. 이번 이 소식도 지금 뭐 전 세계에 타전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기대감도 높을 만큼 부담감도 높은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생활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이 손흥민 선수의 매니저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고요. 실제로 지금 가족도 이 문제를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극비리에 손흥민 선수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했지만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려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김준일 변호사 이런 걸 악용해서 이런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운동 선수들에 대해서 특히 이런 사건들이 가끔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알려진 것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하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에서 같은 팀 소속이었던 다른 선수로부터 공갈 협박을 당했었거든요.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폭로해서 메이저리그 진출을 막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협박을 받고 이제 1심에서는 이 공갈 협박범으로부터 8억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제 판결이 내려진 바 있고 또한 대표적으로 이병헌 씨가 사적인 대화 유포 협박을 받아서 50억 원을 요구를 받았던 사건이 있었고요. 또한 가수 김준수 씨도 사적인 대화 관련해서 8억 원의 갈취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 변호사 이게 공갈과 협박이 다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협박이라는 거는 해악을 고지하는 겁니다. 뭐 손흥민 선수의 사건에 비추어 보면은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 언론에 보도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그러니까 해악을 고지하는 게 협박이고요. 공갈이라는 거는 이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아니면 재물을 교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공갈죄 같은 경우 죄질이 더 무거운 게 협박에 그치지 않고 그를 통해서 재산적인 이득까지 얻어내기 때문에 사실 법정형 자체도요. 이 협박은 징역 3년 이하지만 공갈은 10년 이하이기 때문에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사실상 훨씬 더 죄질이 안 좋은 범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명인들, 이런 협박범이나 공갈범들은 이런 유명인들의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범죄를 모의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유명인들, 뭐 스포츠 스타라든가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폭로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할 것이라는 거를 알고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연예인들, 특히 이제 탑스타들이라든가 스포츠 스타는 또 사실상 액수가 또 높아져도 감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정도 금액 정도는 3억 정도는 현금으로 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 악용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은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인데 항소심까지 징역 2년 6개월이 나왔었죠. 근데 박 변호사님 상고를 포기했네요. 네, 상고장을 접수를 했지만 오늘 결국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예. 뭐 이런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첫 번째는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고를 하려면 법에서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거나 법령을 위반했거나 그러니까 법률적인 오류가 있어야지만 상고가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야 이제 상고를 할 수가 있는데 예. 단순히 형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 형을 좀 감형해 주세요. 이런 이유로 사실은 상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김호중 씨 측에서 판단을 했을 때 이 원심 판결, 항소심 판결에 이런 법적인 오류가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 국민들의 여론을 조금 감안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모습이 사실은 반성하는 모습인데 예. 향후에 추가로 이제 복귀를 하거나 활동을 하려면 이런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김호중 씨 같은 경우는 항소심 선고 직전에 이르러서야 본인의 혐의를 좀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죠. 이런 부분을 사실 재판부가 많이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론이 더 안 좋아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상고를 해서 재판으로 다투는 모습을 보다 이런 형을 받아들이고 묵묵하게 본인이 이 부분을 수긍을 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나중에 이제 활동에 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실익이 없었을까요? 근데 항소심 결과 2년 6개월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반성문도 많이 쓰고 합의도 하고 꽤 좀 이렇게 감형을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실망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는데 예. 왜냐하면 무조건 항소한다고 해서 감형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합의도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반성문도 굉장히 많이 썼고 사실 유리하게 양형에 참작할 요소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실형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기 때문에 3년 이하이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항소심에서 이제 그 형 자체를 조금 높이거나 비슷한 선으로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석방이 될 것을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상고를 했다가 이제 모종의 이유로 취하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박주희 변호사님 소속사 대표들은 이미 지난달에 상고 포기를 이미 했고 김호중 씨는 그러면 조금 더 고민을 했다는 의미잖아요. 네, 김호중 씨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예. 양형에 대해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고심 같은 경우는 양형을 이유로 다툴 수는 없고 뭔가 원심 판결에 이런 법률적인 오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찾기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김호중 씨 같은 경우 끝까지 상고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은 예. 사실 이 형을 확정을 시키지 않는 게 사실은 이 피고인 입장에서 훨씬 좋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상고심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게 확정이 되는 거고 아니면 상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형이 확정이 되는 건데요. 그렇죠. 이 수감자 입장에서는 기결수인지 미결수인지가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사람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받는 처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 같은 경우는 변호인과 접견하는데 아무런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매일 하루에 여러 명을 만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형이 확정된 기결수 같은 경우는 이게 하루에 한 번만 만날 수가 있고요. 변호인이 아닌 가족이라든지 다른 친구들에 대한 면에도 이 미결수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지만 기결수의 경우에는 이게 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피고인들이 상고심에서 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을 확정시키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상고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김호중 씨 측에서는 상고를 하는 게 김호중 씨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오히려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반성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이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에 이런 부분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후까지 좀 멀리 좀 봤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김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도 상고심을 갔어도 크게 형량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예상.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양형을 이유로 상고를 한다고 하면 예. 그 상고 이유가 될 만한 사유가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 선고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법리적인 주장에 대해서 다툰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툴 만한 쟁점이 크게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고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확정은 늦어지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호중 씨의 이 팬덤은 대단합니다. 네, 아리스죠. 네, 예. 김호중 씨의 팬덤은 한때 굉장히 그 김호 씨가 많은 지적을 받을 때에도 한결같았는데 지금도 뭐 우리는 가수님의 복귀를 기다리면서 2년 6개월 한결같이 기다리겠다라고 지지와 응원을 보내고 있어요. 예. 김호중 씨도 지난날에 나를 성찰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볼 때까지 건강하시고 기다려주시길 바란다라고 자필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건 왜 그런가? 물론 뭐 김호중 씨가 워낙에 반짝 스타라기보다는 뭐 워낙에 가창력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지만 예. 제가 보기에는 김호중 씨가 원래 이렇게 뭐 윤리적으로 반듯한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많은 반항과 청소년기에도 굉장히 많은 그 뭐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요. 가정이 굉장히 불우했어요. 엄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시고 할머니가 키우시고 그 와중에 경제적인 곤란이 너무 많아서 본인의 꿈을 여러 번 포기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고난 재능으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는 음악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유가 있어서 김호중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악을 사랑하고 또 그의 아픔 있는 삶까지도 사랑한다. 뭐 이런 어떤 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뭐 유독 요즘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굉장히 여론에서 따갑게 보고 있는데 또 김호중 씨는 유독 강한 질타를 받은 이유는 또 뭐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이제 비슷한 음주운전 사건에 비해서 그 범죄 행위 태양이라든지 혹은 후속 대처를 봤을 때 굉장히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이 좀 되기 논란이 때문입니다. 있었죠. 왜냐하면 지금 뺑소니 혐의 그리고 운전자 바꿔치기 그리고 이후에 이제 술탁이라고 일명 이제 그 본인의 음주 측정에 대한 그 정확한 수치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고 이후에 다시 술을 마시는 이제 이런 행위들이 상당히 그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 원래 사고가 난 거는 어쩔 수 없고 거기서 대처만 잘했으면은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는 또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 해석이 많죠. 예. 왜냐하면은 뭐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을 물론 받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음주운전에 비해서 김호중 씨가 사실은 실형도 받았고 2년 6개월이면 꽤 긴 실형인데 예. 많은 분들이 그때 그냥 맨 처음에 음주운전 딱 인정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뺑소니도 있었고 대리인 운전 있었고 거짓 진술 있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게다가 이분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공인이잖아요. 뭐 이런 것까지 봤을 때 플러스 알파의 실형, 그 벌까지도 받은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아주 많죠. 예, 뭐 벌써 지금 시점에서 예상하기에는 뭐 힘들 수 있는데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연예계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좀 대비해서 상고를 포기한 측면도 있고 박 교수님은 다시 복귀한다면 여론의 반응을 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일단 아리스는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뭐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김호중 씨가 노래를 하는 자리가 없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팬들을 상대로도 노래할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 사회가 예전에 비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너무 무고한 그 희생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바로 뭐 TV에 출연한다던가 대중 뭐 광고를 찍는다던가 이런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김호중 씨를 지지하기 때문에 공연으로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책임감과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딸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부분 이제 김지훈 변호사께서 술탁이라는 그 수법을 김호중 씨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진작 이런 법이 생기지 않았는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쨌든 법안이 입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경에 공포된 법인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다음 달이죠. 6월 4일부터 시행될 텐데요. 이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할 만한 이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음주를 한 경우에는 음주를 방해한다고 봐서 음주 측정 거부와 똑같이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한 것으로 이제 간주하고 바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예. 다음 내용은 황정음 씨 관련한 소식인데 박 변호사님, 회사 돈을 43억 원이나 횡령했어요? 네, 배우 황정음 씨가 자신이 속한 소속사의 이 법인 돈을 43억 4천만 원 정도를 이제 횡령한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공소 사실에 따르면요, 이 황정음 씨 같은 경우는 2022년
초쯤에 자신이 속한 기획사의 자금 중 7억 원 정도를 가지급금 명목으로 수령해서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 예.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의 돈을 인출하려면 사실은 용도나 용초나 명목이 사실 분명해야 되는데 그런 명목이 분명하지 않는 돈은 이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7억 원으로 시작을 해서 2022년 12월까지 총 회사 돈 43억 4천여만 원을 횡령을 해서 이 중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기 위해서 이 돈을 갖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이제 취지입니다. 이제 이 재판에서 황정음 씨 측 변호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다만 그 경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에서 가상화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인이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제 이 자신의 명의로, 그러니까 황정음 씨 본인 명의로 투자를 했다가 이번 사건으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하면서 이 기획사 수익 대부분이 피고인의 연애 활동을 통해서 이제 발생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코인을 매도해서 피해도 일부 변제했고 앞으로도 갚을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이렇게 회사 돈을 횡령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 회사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이 황정음 씨의 설명에 따르면 1인 회사인 거거든요. 그리고 1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이제 소규모 회사 혹은 뭐 대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라든지 운영자에게 이제 큰 권한이 있을 경우에 법인의 자산을 자신의 재산과 혼용을 해서 쓰는 경우들이 간혹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좋은 의도로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썼다고 하더라도 횡령이 성립을 하곤 하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가상화폐는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커서 리스크가 굉장히 위험한 투자 방법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면 박상희 교수님, 황정음 씨 입장에서는 내가 만든 회사고 내가 벌어온 돈으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이 돈을 내가 갖다 써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황정음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고 나 이외에 다른 연예인이 소속된 적도 없었고 모든 수익은 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잘못한 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의 일부는 그렇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좀 후한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이게 경제적으로 미숙하다라고 처리할 수는 그냥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불법이죠. 횡령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본인이 투자할 것이고 본인이 키울 것이면 개인 사업자를 내서 그냥 개인이 그 수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로 만들었으면 되는데 법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절세의 방법도 사용했을 거고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법인을 만든 거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모습이 당연한 거잖아요. 요즘은 일반인들도 그런 걸 알고 있었는데 법인을 세우고 대표를 있었다니 이제 황정음 씨가 몰랐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인을 회사를 만든 이유가 또 있었겠죠. 그럼 박 변호사님, 황정음 씨 측에서는 제3자 피해도 없고 변제도 다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횡령죄 피해자는 회사이니까 회사에다가 이런 부분을 돈을 갚고 있다라고 하니까 피해 변제를 하고 있다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3의 피해자가 없다라는 말은 좀 다소 좀 경솔해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황정음 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방송에도 출연도 많이 하고요. 근데 방송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이제 결부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게 되면 사실 방송 편성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사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특히 황정음 씨 대표작 중에 하나는 MBC에서 방영했던 시트콤이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그 시트콤의 출연진들이 모여서 한 식품 회사의 광고를 찍었어요. 근데 여기에 참여했던 출연진들이 정보석 씨, 오연경 씨 굉장히 많은 이제 배우들이 참여를 했는데 황정음 씨가 이런 횡령 사실이 알려지고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광고 게재 나흘 만에 결국 이 광고를 내려야 될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황정음 씨의 이런 행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3의 피해자가 없다란 말은 다소 좀 경솔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 교수님 이 사건이 2022년이라고 하니까 본인은 알고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니까요. 저희한테는 이번에 들렸고 재판이 이번이지만 사실은 황정음 씨는 알고 있었던 상황이죠. 100%. 그런데 그 사이에 지금 TV도 진행을 하고 있고 광고도 찍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TV에서는 사실은 이제 가족들이 아이들과 지내는 집도 공개가 됐고 차도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이제 좋은 차에 좋은 집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진행 중이고 있는데 이렇게
그렇게 대범하게 본인의 삶을 다 난 너무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촬영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비난이 있고 그 비난을 피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대중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범한 것인지 아니면 그간의 이혼이라던가 뭐 이혼에 관련한 다른 문제들, 연애의 문제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 힘들게 재기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절실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대중의 좀 냉정한 평가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예. 그럼 김 변호사님, 이 광고주 입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는 상황인가요? 예,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사실 광고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 보통 광고라는 것은 광고에서 이제 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보통은 품위 유지 의무가 있고요. 예. 또 이런 준수 사항을 위반해서 이 광고에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위약벌 규정을 보통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약서 조항을 봐야겠지만 예. 아마도 황정음 씨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정황이 있다고 한다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출연하고 있던 그 TV 프로그램들도 비슷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논란 때문에 광고계뿐만이 아니라 방송계에서도 굉장히 난감하다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황정음 씨가 출연 중인 프로그램들에서도 출연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미 촬영한 분에 대해서도 편집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박 변호사님, 이게 황정음 씨 관련한 논란들이 좀 많이 있었네요. 네, 뭐 황정음 씨가 과거에 본인의 뭐 재력을 과시하거나 하는 발언들을 해서 예. 이번 논란에 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보면 자신의 돈은 전 남편보다 내가 1000배 많다라고 하면서 뭐 46억 원대 이제 이태원의 자택이라든지 5억 원 상당의 슈퍼카를 막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본인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 나는 있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벌 돈을 쓴다. 오히려 악순환을 만들어서 나는 돈을 쓴다라고 해서 사실 자랑스럽지 않은 이런 소비 습관을 말하기도 했고요. 또 뭐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전혀 상관없는 여성을 상대로 해서 불륜녀로 지적을 해서 논란을 일기도 했습니다. 예.